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선거 결과로 여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죠. 오늘 일부 시간에는 여야 화제의 당선인 2명 연결하는데요. 먼저 이 보수의 텃밭 대구를 지킨 자유한국당 권영진 당선자, 또 지방자치 최초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당선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2부 정치 토크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의 평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페미니스트 후보로 출마한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 정의당을 누르고 4위를 기록했어요. 청소년이 뽑은 서울시장에서는 당선을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봅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검색하시면 신지혜 후보와의 대담을 라이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페이스북 라이브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드컵 개막식 앞두고 있는 러시아 현지 기자도 연결해서 준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화제의 당선자들 차례로 만나겠는데, 먼저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두 곳만을 승리했죠. 그 가운데 한 곳 대구시장 연임에 성공하신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대구시장을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권영진입니다. 오래간만이고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예,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재선시장에 당선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아마 대구 시민들께서는 저와 함께했던 지난 4년간의 변화와 또 희망을 계속 중단시키지 않고 이어가자라는 그런 뜻과 예. 또 지금 정치적 균형이 진보 보수가 너무 기울어지니까 대구만이라도 지켜서 보수의 불씨를 살려두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담겨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우리 대구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유세 도중에 왜 이 부상도 당하셨잖아요.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병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이 부상을 당해서 한 5시간 선거 초반에 네. 선거운동을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지자들, 당원들, 시민들께서 많이 자원봉사해 주셔서 예.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정말. 아직 완쾌가 안 되셨군요. 그때 최소 일주일은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랬군요. 제가 빨리 나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무리해서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서 아하. 다녔습니다. 얼른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아이고 이거 위태위태하다, 아슬아슬하네,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분 혹시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초반에 한 5시간 선거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이 진통제 맞으면서 나갔는데 예. 사실은 제가 양복을 입고 나가면은 젊은 분들도 저를 다 좋아하고 사진 찍자 그러는데 예. 빨간 잠바만 딱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반자유한국당 이러한 흐름이 대구에까지 이렇게 강하게 왔구나라는 걸 정말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시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지방선거는 물론 정당에 대한 심판, 정치에 대한 심판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 일꾼을 뽑는 선거다. 예. 사람을 보고 뽑자.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도 이제는 혁신하고 고치겠다. 예. 이런 호소를 하면서 예. 선거운동을 내내 다녔습니다. 빨간 잠바는 안 입으셨겠네. 그럼 그날 이후로. 빨간 잠바는 입었습니다. 그러나 빨간 잠바를 벗고 예. 제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고 나갔는데 예. 그 가리고 하는 것도 그거는 저는 당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당당하게 나가되 오히려 그 시민들께서 예. 저희 당을 싫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앞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예. 서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봤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바람 선거가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좋은 사람들 놓치고 예. 후회하게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큰 소리로 유세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예. 다니면서 조곤조곤 설득하고 하는 선거운동을 예. 펼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종 결과 전국적으로 딱 받아드니까 권영근 시장도 좀 놀라셨죠? 예, 전국적으로 사실은 뭐 저는 당에 대놓고 우리 대구 경북 외에는 다 질 거다 이렇게 가면은 아하. 그래서 중간에 당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라. 글쎄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인정해야 된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반영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자유한국당과 보수층들은 여론조사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민심이다. 그렇죠. 이게 투표장으로 그대로 연결되면은 예. 완전히 다 완패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당이 참 이 전에 관행대로 선거운동을 펼친 것 같아요. 정말 위기의식도 없고 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이 우리 권영진 시장은 그 여의도 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으니까 당의 브레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을 맡고 계시니까 직접 뭐 중앙 정치에 참여하시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맨날 하던 대로 대표 사퇴하면 원내대표 주제로 비대위 꾸린 다음에 조기 전당대회에서 다음번 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당 아예 간판 내리고 해체해가지고 새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근본적인 야권의 대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다시 통합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있는 정당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밖에서 예.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개혁적인 그러한 보수들이 예. 같이 결합을 해줘서 예.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의 철학과 가치 중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안보 보수 중심으로 보수는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보수의 가치는 평화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안보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그동안 우리 보수는 마치 반평화 세력처럼 예. 그렇게 인식이 됐고요. 또 인권의 가치도 보수의 가치, 훌륭한 가치인데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가치 예. 이래서 보수의 가치의 지평을 굉장히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둘 다 그냥 다 허물고 외부의 개혁 세력, 개혁적 보수까지 합쳐서 완전히 새로 만들자 이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당의 전체적으로 우선 그걸 할 수 있는 리더십도 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분들이 지원 유세 오겠다는 걸 죄송하지만 제가 다 노했습니다. 예. 그분들의 계산이란 게 물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예. 또 다른 자지적 정치적 의도를 목적을 그렇죠.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차기 당권 노리고 하는 거죠. 야, 저렇게 가면은 정말 이 집은 파산하게 생겼는데 네. 거기서 뭘 건지겠다고 저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가 갖고 있는 그동안 자랑스러운 부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하면은 국민들에게는 이제는 다 압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게 젊고 역동적인 새로운 리더십으로 완전히 보수 재편 해낼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었고, 자, 이번에는 23년 동안 이어진 보수 불패의 지역이죠. 서울시 강남구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분입니다. 강남구청장 당선자 정순균 당선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순입니다. 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 거의 못 잤습니다. 몇 시쯤 당선 확정됐나요? 새벽에 한 4시 지나서 네. 확정돼가지고 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예.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딱 한 5%포인트 차이더라고요. 5.3% 차이 났죠. 네. 딱 당선 확정 새벽에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사실상 제가 그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유권자들 만나보면서, 강남이 많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인물을 원한다, 이걸 네. 느꼈기 때문에, 예. 저는 승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제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 표차보다는 예. 적게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아쉬움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강남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예. 23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던 곳이란 말이죠. 네네네. 어떤 변화가 피부에 와닿으시던가요? 거리를 다녀보시면? 제일 큰 게 좀 보수가 진보로 바뀌고 진보가 보수 바뀌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변화보다도 네. 실용적인 그 생활 속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강남 국민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예. 맨 큰 것이 전임 그 신현희 구청장님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행태를 벌임으로 해서 예. 사실상 그 신현희 구청장님이 서울시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부 좀 잘못된 범죄 행위도 드러난 걸로 돼서 지금 구속이 되어 계시는데 예.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주민들에게 돌아갔고 예. 또 우리 강남 국민들의 그 높은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당 정당을 떠나서 좀 인물다운 인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좀 강남도 이제는 좀 바꿔보자, 변화해보자. 네. 이런 열망이 밑바닥 민심으로 좀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동별로 득표를 또 분석한 그런 자료를 보니까 네. 압구정동, 개포동, 도곡동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남에서도 또 아파트 집값이 비싸고 부촌으로 알려진 곳은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이 얻었고 요번에 이제 세곡동 이쪽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새롭게 들어온 이런 쪽에서 우리 정순균 그 후보가 표를 많이 얻고 강남 내에서도 부자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의 격차는 보이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이제 비교하면은 그 소위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동 이쪽에서도 저에 대한 그 지지표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늘어났고 예. 또 여전히 이제 그 아까 말씀했던 그 세곡동 네. 우리 전현희 의원님을 배출한 그 강남 을 지역인데 예. 이쪽은 비교적 그 강남 갑병 지역보다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젊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가 많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강남도 이제는 예전의 강남과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입지적 조건부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유세 기간 동안에도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동을 집중 공략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쪽 분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저에 대한 마음, 또
민주당에 대한 마음을 많이 열고 계신 걸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예. 또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좋은 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경남 거창 출신으로서 그 인맥 자체가 좀 보수 쪽 분들, 영남 쪽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그 친분 관계가 있어서 아하. 그분들도 상당히 그 보수층 표를 네. 저에게 모아주는데 입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시의원, 구의원 여기서도 뭐 서울 전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을 했는데 강남구 구의원으로만 보면 아무래도 여소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협조를 이루어져 나가실 건가요? 저는 이제 구의회라는 건 어차피 우리 그 구 살림살이를 하는데 서로 이제 파트너가 돼서 힘을 합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하등에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야당이 됐든지 여당이 됐든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렇게 또 대화하고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예. 굳이 야당에서 여당 구청장 반대할 리가 없는 거고, 예. 뭐 제가 일방적으로 여당 구의원들만을 위한 구정은 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어느 당에 속한 구의원님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책 제기를 하고 또 민원사항을 이렇게 발제를 하시면은 예.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예. 적극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도와드릴 그런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네. 또 공약으로 내고를 시기도 하셨고 지금 강남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도 바로 재건축 재개발 문제이고 그 영당대로 복합개발 문제인데 이거는 근데 구청장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조가 잘 돼야 할 텐데 이건 뭐 잘 되겠죠. 과거보다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과거 구청장님 계실 때 서울시하고 싸워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갖고 그 강남 발전 정체됐는데, 예. 진짜 저는 여당 구청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 그렇지 않고 국토부, 필요하면 청와대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정책 당국자들과도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저희 강남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전달해서 예. 또 말하자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사상 23년 만에 강남구청장 처음 탄생했으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님도 좀 어여삐 여기셔서 저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쪽 민원을 많이 좀 해결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자 함께 만났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선거 후폭풍 좀 정리해 봅시다. 뭐 짐작하시는 대로 여당은 축제 분위기, 야당은 초상집입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어 국회에 다녀왔는데 정말로 정반대 분위기더라고요. 예. 야당 쪽은 사람도 잘 안 보였어요. 아예 사람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야당은 최고위원회 개최했고 여당은 의원총회 개최해가지고 의원총회에는 그 지역구에서 11명 당선됐잖아요. 재보궐선거. 예, 쫙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예. 환호, 그리고 야당은 사람이 안 보이는데 총사퇴죠. 말하자면은. 사퇴죠. 예. 그렇죠.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 정도면 괜찮다 자평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참패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죠. 일단 홍준표 대표 또 다른 최고위원들 사퇴했고 유승민 대표도 사퇴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두 당을 보면요. 누구는 책임이 없고 나는 잘했는데 네가 못했고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주류 비주류 할 것도 없고 바른미래당도 안철수계는 못했는데 유승민계는 잘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 폭탄 맞은 분위기입니다. 예.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 다 이제 물러서면서 정계 은퇴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당분간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두 사람 다 또 국회의원도 아니고. 맞아요. 예.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당 다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당 다 혁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원내대표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예. 원구성해야 되잖아요. 예. 또 의원들 일부는 아니 내가 국회 부의장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예, 그 부분부터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고 아까 뭐 권영진 시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다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각이 자체 혁신으로 가능하겠느냐. 되겠느냐? 예, 어려울 거다. 뭐 합치든지 제3지대에서 헤쳐모여든지 아니면 뭐 섞어서 따로따로 나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식의 좀 파괴적 재편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앞서 네. 말씀드린 이제 원구성 문제, 예. 정기국회 문제 이런 거에서는 또 실리를 챙긴 다음에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또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네, 네. 글쎄요. 근데 또 당장 다가오는 하반기 원구성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 미래를 뭐 저 보수 대혁신 할 때까지 원구성도 하지 맙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의석수대로 예. 원구성 정도는 해놓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본격적인 뭔가 혁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전당대회 먼저 하고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쭉 말씀드렸지만은 통합 뭐 혁신이 필요한데 깃발을 뭘로 할지 중심 그렇죠. 인물을 누구로 할지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리더십 그거죠. 예,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요? 지금 선전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소속이지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됐고 김태호 후보 그 정도면은 성적 괜찮았거든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가장 그렇죠. 근접했으니까 자, 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반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대통령 공격을 덜 했어요. 어허. 정치 이야기도 덜 했어요. 그렇죠. 민생 강조 많이 했어요. 예. 그 반대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사람들이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야 너희들이 답안지를 이런 정도로 쓰면 된다라고 이미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원희룡 당장 지사가 됐으니 정치 전면에 나서기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람으로서 당장 선면에 나온다기보다 아, 답의 내용으로서는 방향으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그럼요. 젊은 지도 리더십. 예.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알겠습니다. 뭉치자 이걸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원래는 여야 의원 함께 연결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인데 지방선거 워낙 압승과 완패라서요. 여야 의원을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토론할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당 야당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진선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네요. 네네. 네. 아, 그래도 이건 좀 나아진 겁니다. 어디서 개표 방송 보셨어요? 저는, 중앙에서, 네. 거기에서 잠깐 그 출구조사 때 봤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저도 강동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강동에 가서 또 후보들, 뭐, 구청장 예, 후보, 예. 시원 후보, 이런 분들과 함께 봤죠. 6시에는 중앙당에 계셨군요. 예, 예. 그때 딱 그 발표될 때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천지개벽, 격세지감,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했고. 예. 뭐 국민들께 좀 감사하다는 그 표현으로 시작해서 한 말씀 하시면. 네. 제가 사실은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게 어쩌다 보니 뭐 문재인 후보 유세 본부를 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이제 지원 유세 요청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을 한 뭐 60여 곳 뭐 이렇게 다녔는데요. 예.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7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만들어진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려보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뭔가 이 견제와 균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우린 지금 오만할 수도 없는 예. 부패할 수도 없는 권력이다.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초심 그리고 그 시민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렇게까지 보내주신 그 간절함 네.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의미 있는 결과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부산, 네. 울산, 경남 다 뭐 이긴 것도 그렇고 네. 한 번도 못 이겼던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서 각 그 서울의 구청장 24곳 석권한 것도 그렇고 네. 네. 뭐 그런 그 몇 가지 그 의미들 중에서 특히 진선미 의원이 야 이건 정말 의미 있다 싶은 건 뭡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2012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해서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수행 대변인 6개월 돌고 2014년에 연고도 없었는데 최문순 지사님 그쪽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희 예. 우리 당이. 예. 그래서 제가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강원도 전역을 돌고 그리고 그때 딱 최문순 지사님 한 분과 원주시장 한 분만 됐거든요. 강원도에서. 예,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아마 그때의 경험이 제가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예. 그 원동력인데요. 예.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강원도에서 이제는 정말 그 색깔론이나 이상한 지역주의나 이런 것에서 정말 놓여놨다. 네, 국민분들께서 뭔가 진화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몇십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생기셨고 우리 강원도가 먼저 선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변화를 일으켜냈다라는 예. 그런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예. 그래서 접경 지역으로서 오히려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네. 이런 의욕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네. 많은 분들이 부산, 울산, 경남하고 뭐 강남 이런 거 하는데 진선미 의원은 강원도에서 진짜 변화는 강원도에서부터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졌던 지역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저는 이게 전 대한민국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이번에 재보궐 선거 결과로 국회에서는 130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는 사실 이 국회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제일 큰 숙제잖아요. 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130석을 차지하고 이제 뭐 민평당 정의당 합하면은 과반이 딱 넘지 않습니까? 훌쩍?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 됐습니다. 제가 네. 갑자기 5월 14일에 이렇게 어려운 수석의 자리에 올라와서 국회 정상화라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건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저희들의 아군이 11분이 늘어났죠. 갑자기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막 앞에 쫙 서셨는데 너무 예.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상처받으셨을 저희도 선거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어봤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마음들까지 좀 달래고 추스려가며 함께 가는 길을 예. 정말 모색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네. 잘해볼 겁니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예.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지금 경찰청장 예. 그분이 지금 6월 말에 임기가 다 되죠. 예, 임기가 만료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회에 의장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이번에 야당의 분들이 어쨌든 준엄한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번엔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들으시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국회의장님의 이 빈 좌석을 예. 만들어내는 거 그것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려면 뭐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배분에 대한 협상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들까지가 이제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야당의 어떤 지도부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지시면서 뭔가 이렇게 이동들이 좀 있으시고 이래서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함께 다 만들어서 확 정리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죠.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예. 예, 그게 안 되면 예.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의장부터 의장님부터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예. 좀 그 투트랙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하긴 당내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당내에서 상임위원장단 후보들을 추리는 일부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약간의 뭐 이합 집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또 생각들도 좀 다르시고 이래서요. 예.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고 다만 이번에 이런 그게 뭐 승리에 취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예. 정말 이것이 70년 만에 얻은 이 좋은 기회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안착시키고 신경제 성장 네. 이 부분을 신경 써라 만들어내라 이런 열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지점에서 뭘 하는 게 가장 국민분들이 원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 네. 아까 말씀 도중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만할 수도 부패할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오만해지더라고요. 이기고 나면. 네네. 그럼 저희가 서로 지금 막 찌르고 혼내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진선미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백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규입니다. 네. 어제 선거 결과 어디서 지켜보셨어요?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 당협 사무실이라 그럽니다만, 구미에 있는 당협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네. 언론 통해 알려졌지만, 구미가 자유한국당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예. 사실 오늘 방송에 나올 기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나왔습니다. 예. 구미도 그렇고, 또 출구조사 결과 딱 보시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참담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내용들을 하면 뭐 예상되었던 14곳 정도 이상을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을 확보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었지만 출구조사는 이제 실제 투표한 사람들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거의 맞았기 때문에 예. 그걸 보고 완전히 저희들 좀 완전히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예상은 네. 뭐 해왔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게 나온 걸 보고 야 이게 대구 경북 빼놓고 다 졌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멘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지만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군요. 예.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과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핵심 주장을 놓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묻기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해서 좋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예.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네. 그 비판보다는 유권자들은 기대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또 미래를 제시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예. 그래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아까 일부에 이제 이번에 재선 당선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권영진 시장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보수의 가치라는 건 안보 정당이지만 그것의 전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인데 마치 자유한국당은 반평화 정당인 것처럼 즉 남북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는 걸 정치 쇼라는 식으로 비판한 이 대목을 지적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보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제 견해를 밝혔고 예. 당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표현이 굉장히 과격해서 예. 국민들 거부감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부가 어느 나라나 정부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무엇을 유의해라, 북한을 나올 때 속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 여당을 돕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이 감정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 너무 죽고 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갖고 또 시대의 큰 흐름에 평화라는 흐름에 우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정당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부분들은 예. 그것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할 때도 격조 있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백 의원 스스로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습니다만 구미시장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또 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44.33, 자유한국당은 41.26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라면 백성주 의원도 다음 총선에서는 당선 장담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미의 그 도시 특징이 경북 안에서 공업 도시입니다. 창원이나 울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 10만 명, 자영업자 10만 명,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대구 경북 구미에 경제적 민심에 영향을 준 것이 최저임금제 산입제도, 예. 이 부분도 그 노동자들께 충격을 줘서 그 지역에서는 거의 우리가 엄청나게 패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산입제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투표할 때 유권자 영향을 준 요소가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종일 중계한 것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어느 언론에 보면 한 60% 영향을 줬다고 그러죠. 예. 저희들도 그 투표하기 전에는 상당히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었는데 한 2% 정도 패배를 했고 네. 그 구미 도시 특징을 볼 때 우리가 늘 그 변화의 흐름을 쫓아서 좀 더 잘 대응해야 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구미만이 아니라 지금 뭐 부산, 울산, 경남 이런데 뭐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당이 어떻게든 변화해야 하는데 백성주 의원 생각하시는 이 보수 재편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 보수의 어떤 개편과 절차와 방법,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도 뭐 투도 없이 해왔거든요. 네. 혁신위원회도 많았고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에 등록하는 법인 대표도 8분, 9분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예. 수많은 변화를 했는데 탄핵 정국 이후의 지방선거까지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정부를 맡겨도 될 만하다. 예. 정부를 맡길 인물들이 많다. 예. 또 정책도 맡길 만하다. 이런 믿음을 못 주기 때문에 예. 보수 정당으로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거기에 모든 것이 새로운 인물도 들어야 되고요. 예. 또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정당으로서 이미지도 줘야 되고 예. 국민들에게 다음 정권을 맡기도 되겠다는 이런 확신을 주고 그 지도자들이 그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과 사진을 찍을 때 후보들이 그 사진으로도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그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제가 참 큽니다. 뭐 하루아침에 뭐 방법이 찾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우선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깊이 숙고하고 모여서 논의들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내일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원내대표가 긴급의총을 2시에 소집을 합니다. 예. 긴급의총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갈 방향, 또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기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토론을 많이 하고 내일 하루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그 긴급의총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 지방선거 결과를 이른바 대권 잠룡들의 손익계산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상 최초로 3선에 이제 서울시장에 성공을 했고 예. 선거 과정에서 그간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대권 주자로서는 뭐 단연 앞서가고 있죠. 그렇죠. 예. 반면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인터뷰 논란 때문에 오늘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인터뷰 논란이 뭐죠? 어제 이제 그 MBC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안 들린다 이러면서 이제 끊어버린 그 사건인데요. 아하. 이게 질문이 그 이른바 뭐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게 이제 그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그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사와 사전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다들 과거 얘기 또 근거 없는 얘기 이런 거를 해서 자신이 좀 언짢게 느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언짢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을 중단한다.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도 자기 행동이 좀 지나쳤다라면서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수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논란이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냐? 그건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이상하게 지난번 대권 도전하고 경선 치를 때보다 오히려 정치적 입지는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대권 주자라고 하지만 스캔들 문제가 또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고질적인 자질 논란 이게 문제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로 좀 이게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인터뷰 논란은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셈도 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 신문에 뭐 당선 반대한다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로 뭐 당내 비토가 많다. 이 상황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뭐 대권 가도는 좀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얘기했고 그런가 하면 물론 뭐 국회의원 한 번 그다음에 그것도 다 임기 못 마치고 경남지사 당선 지금 초선이긴 합니다만 김경수 당선인이 벌써 대권 주자 소리가 막 모락모락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참모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치르면서 단숨에 또 대권 주자로 각인된 그런 모양새죠. 오늘도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승리 보고하면서 뭐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시민들이 써줬다 이렇게 좀 선거를 자평했는데요. 예. 문제는 바로 넘어야 될 산이 지금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드루킹 특검이죠. 예. 그리고 뭐 그냥 언론이 입에 올리는 거지. 바로 대권 주자 반열. 그건 조금 좀 빠른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더 숙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나저나 특검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허익범 특검이 일단 사무실 마련부터가 좀 여러모로 어려웠었는데요. 강남역 인근에 보증금 1억에 월임대료 700만 원 수준의 사무실 임대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부 예비비가 지출될 때까지는 개인 돈으로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부 후보 6명도 지금 추천이 된 상태인데 이 중에 3명을 내일까지 임명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곧 특검팀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동안 여권에 대한 잠룡들 분석이고 야권 쪽은 지금 이제 다 상처를 입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전 의원 뭐 정계 은퇴론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해단식에서 이 기자들이 뭐 정계 은퇴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후의 행보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당분간 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뭔가 재도전을 준비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뭐 빨리 뭐 치명상을 극복하는 그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당분간 좀 미국에서 전국 구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당분간이 꽤 길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침 오늘 그 대선 때 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 사건 2심 판결도 내려졌죠. 1심에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한테 징역 8개월, 이유미 씨한테는 징역 1년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1심 형량 유지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좀 모양이 좋지 않은 사건들만 계속 쌓여가는 것도 하나의 좀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인물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얼굴을 좀 쳐다보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뭐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 이제 남원정 이렇게 불렸던 이제 소장파 동지들이 뭐 있기는 하는데 각자 또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향이자 또 주요한 정치적 기반인 수원에서도 이재명 당선인을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고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어떤 분열 이걸 막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야권의 위기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지방선거 이후 개혁과제 또 이것을 꼽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한 감사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과제들이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주제인데 선거 직전까지 좀 최저임금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예고한 대로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 첫 회의가 오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19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법정 심의 기일이 오는 28일까지인데 뭐 그 전에 정상화가 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 이것도 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보완책 마련을 지시를 했죠.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보완할 대책이 이제 담길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근로장려금이나 노인수당 인상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것도 공개되면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가 하나의 현안이고 또 그다음은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이것도 당장 발등에 불이죠. 그렇죠. 정부가 제때 이걸 결정하지 못해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의 이걸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예. 8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은 좀 분명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의 다수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학생부 전형 확대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이것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마련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토론회 등의 이제 의견 수렴 관련 일정을 결정할 건데 그러면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고안이 최종 확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말 정도에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정부에 의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입법 완료한다 이런 계획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발의된 법률안도 있고 해서요. 9월 정기국회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부의 안을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마 이른바 법여권의 정책적 동질성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권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사위키 항목은요?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접견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역할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언급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북한 비핵화 관련 일정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 비핵화 과정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 폼페이오 장관은 2020년 말까지 즉 앞으로 2년 반 내에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예. 물론 주요 비핵화 조치가 뭘 가리키는 거냐 이건 좀 논란이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뭐 북한이 핵탄두를 뭐 미리 자기 자진 해체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울러 오늘 3국 외교 장관들은 여전히 CVID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이다 이 점을 또 재확인했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바로 그 CVID가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오늘 상당히 화를 내면서 그런 질문 지금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대응을 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는데 이 완전한이란 말 속에 검증 가능한가 되돌릴 수 없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 외에도 암묵적 합의에 도달한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할 건데 그 검증의 강도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면서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은 분명하다. 이 점을 또 거듭 밝혔습니다. 또 쟁점이 되는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만일 북한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미연합훈련은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NSC를 열고 이 유연하게 이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 북미 대화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미국이 이미 밝힌 대로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 뭐 북한하고 만나서 회담 실무적으로 해간다고 했는데 그 일정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은 여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좀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발표되고 오늘 하루 종일 당선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낙선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관심을 모았던 뜨거운 낙선자 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 후보입니다. 1.7% 득표로 정의당을 앞서서 물론 뭐 몇 표 차이 안 납니다만 4위를 기록해서 깜짝 놀라고 계신 분이고요. 또 971명의 청소년들이 물론 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투표에서는 36.6%로 1등 서울시장 당선자가 돼버린 신지혜 후보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앞선 게 기분 좋으세요? 청소년한테 1등한 게 기분 좋으세요? 청소년 여러분께 1등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기쁘네요. 그 1등 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비결이라기보단 지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오히려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시장 선거 때 내보냈었던 어떤 그 평등의 가치, 뭐 혹은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에 젊은 유권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물론 971명밖에 투표 안 했으니까. 네, 그렇고 자발적으로 다들 해주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보 성향이 많다고 봐야겠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청소년들 네. 중에서는 녹색당이 1등이다. 네. 근데 그것 또한 그렇죠. 의미 있는 표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네,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진가를 알아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커가면서 네. 이제 녹색당의 지지 기반은 점점 넓어져 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선거 운동 시작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학생을 중심으로 녹색당 득표율이 그리고 신재혜 후보 득표율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보다 높아요. 여기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소멸할 정당과 커갈 정당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 저희 젊은 유권자분들이 더 많이 녹색당에 그리고 새로운 가치들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네. 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고 저희 시사자키에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5% 득표가 목표라고 했는데 예. 그건 안 됐네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제가 5% 할 수 있었을 텐데 선거 기간이 한 달만 더 있었다면 제가 방방곡곡 뛰어다니면서 더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선거 유세 기간이 2주라 짧기도 했었고 워낙 지금 한국을 둘러싼 거대 이슈들이 많잖아요. 남북 관계라든지. 그렇죠. 그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됐어요. 벽보가 붙여진 다음에서야 관심이 좀 생겼고, 그래서 좀 시간이 길었다면 더 많은 표를 제가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설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5% 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님을 이겼다. 네. 또 하나 숙제는, 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죠? 녹색당이 이번에 정당 투표에서는 0.74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은 아니죠. 자, 이 대목인데 신지혜 후보는 1.7%로 정의당 후보 김종민 후보는 1.6%였으니까 후보에 있어서는 뭐 미미하지만 조금 앞섰는데 네. 정당 득표에서는 정의당은 거의 10% 가까운 득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녹색당은 0.몇 %. 네. 자, 이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유권자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은 어차피 당선될 사람이 한 사람. 그렇다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는 미래에다 투표하고 싶다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녹색당 뭐 이런 식으로. 네, 신지혜의 미래에 혹은 또 비례투표는 사실 누군가를 원내 진입에, 그러니까 의회 안에 진입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진입시키는 거죠. 시의회에 진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보정당 중에 유권자들께는 정의당이 조금 더 유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어쨌든
저희를 뽑지 않던 녹색당이 이 기존의 정당을 대안할 그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정당이다라는 마음을 뭐 인식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나요? 2020년 총선 때는 비례에 더 많은 득표를 녹색당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녹색당의 정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광역단체장 후보는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번 지선 때 광역단체장 후보 저희가 2명을 냈잖아요. 서울시장 1명, 그다음에 그 제주도지사 1명. 근데 제가 이번에 4위를 거뒀고 제주도지사 고은영 후보가 3위를 거두셨어요. 네. 그 저희의 첫 도전, 그다음에 전혀 인력도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녹색당이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 가치 중심적인 선거 운동을 한 것 치고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 녹색당 혹은 페미니즘 정치, 녹색 정치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첫 발걸음을 이번 지방선거에 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선거 벽보 훼손 사건 말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지 잡고 싶습니다. 강남에만 그 21곳 지역에 벽보가 훼손됐고요. 그리고 다 합쳐서 한 27곳, 28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범인이 구로 지역에서 딱 한 명만 잡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도 그 깜깜한 소식이 아예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에 저희가 계속 문의해보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다, 수사 진행 중이다 라고만 하고 그 이후의 소식은 지금 과정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 CCTV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특히 강남 지역은 그러니까요. CCTV가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21곳의 벽보를 뗀 범인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싶어요. 강남만 유독 21곳이 훼손됐다는 얘기는 누군가 한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명이 20곳을 뭐 훼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수가 그 다수의 그 여러 개의 벽보를 훼손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큰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단순한 벽보 훼손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성이 페미니스트로 자임하고 나서서 이 공공의 그러니까 선거라는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혹시 이것이 또 다른 범죄나 또 다른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집중해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판단은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벽보 훼손 사건 정도로. 자, 바로 이제 그 페미니즘 얘기를 다음 질문인데요. 녹색당의 기본 가치는 환경, 친환경, 생태주의. 그리고 뭐 물론 페미니즘, 소수자 옹호 뭐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신지 후보는 녹색당이고 지금도 녹색 가디건을 입고 오셨긴 했습니다만 페미니즘을 선명하게 내걸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저는 여성이잖아요, 제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살면서, 길거리에서 혹은 뭐 화장실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제가 성폭력과 성차별에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공포를 느끼고 살았고 저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이고 사실 성폭력을 여성이 당한다는 건 굉장히 그냥 흔한 아예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억압받아 왔고 차별받아 왔고 하는 문제의식이 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페미니즘이라는 가치를 정확하게 당의 지향 가치로 두고 있어요. 저희가 6개의 헌장을 전 세계에 있는 100여 개의 녹색당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 헌장에 성평등, 페미니즘이라는 가치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서 저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싶었어요. 기존의 한국 사회 그리고 서울은 개발이나 성장 같은 것들을 제1주의로 두고 예. 차별이나 배제, 착취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소수자들, 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수자들을 배제해 왔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가치로 넘어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예, 성취를 이뤘으니 예. 이제는 평등의 가치로 넘어가 보자. 그리고 특히나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라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 예. 또 페미니스트가 정치인이 된다면 얼마나 사생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여성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미투 운동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상대적으로 그런데 미세먼지가 또 워낙 전 국민적 골칫거리니까 예. 조금 더 녹색, 생태, 환경 이 점도 좀 부각이 됐었으면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네, 저희도 그 정책에서 그런 그 가치들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네네. 그 있죠. 가치도 분명히 가져가지만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국회에, 의회에, 시청에 정치 권력을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과연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갔었을까? 저는 여성 정치가 그 대다수라면 예. 탈핵을 지금쯤은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 문제까지도. 네. 그리고 생태주의에서도 그 여성주의가 굉장히 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 기본 정신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살아있는 증거가 유럽 정치에서 보입니다. 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의회 구성뿐 아니라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절반을 넘어 3분의 2까지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페미니즘 내각, 뭐 여성 내각, 뭐 이런 것들을 예. 뭐 캐나다, 뭐 프랑스 할 것 없이 여성이 과반이 혹은 여성으로만 짜여진 내각들을 막 내보내고는 그렇죠. 하는데 저는 그런 시도들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단순히 성비를 맞춘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새로운 생동력을 부여하고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가치들을 여성 정치인들이 얘기한다라는 측면에서 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죠. 선거운동 하면서 거리에서 시민들 많이 만났을 텐데 특히 인상에 남는 시민들이 있나요? 제가 정말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어떤 분은 막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예.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제가 손편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장미꽃 뭐 이런 꽃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페미니스트인데 예.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주변에 얘기를 못했다. 너무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볼까 봐. 근데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후보로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메시지도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너무 큰 용기를 받았어요. 저도 사실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너무 공격받진 않을까,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이 초기에 들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예. 더 많은 여성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선택한 게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꿈을 함께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주고 손편지 쓴 분들이 다 여성이었습니까? 남성분들도 계셨어요. 있어야죠. 네, 있었죠.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성소수자분들도 계시고요. 그 분들은 뭐 그분들도 뭐 제 기억에 남는 건 네. 어떤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본인이 원래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으셨대요. 근데 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 딸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성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도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성별에 상관없이 사실은 모두가 다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글쎄 신지혜 후보가 거듭 뭐 페미니스트인데 주변에 말을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길래 전 좀 네. 의아한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맞아요. 뭐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네, 사실 성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네. 게 당연한 가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특히 2018년도 들어서는
백래시, 이른바 백래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페미니즘은 잘못된 페미니즘이고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모두 다 옳지 않다라는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공 말이죠. 네, 일상에서 뭐 사퇴를 종용받거나 뭐 퇴직하라고 받거나 뭐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예,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못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나저나 이제 낙선했고 원래 그 직업이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로 네, 그 회사 네. 하고 있잖아요. 예. 뭐 함께들 모여가지고 뜻을 멈춰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네, 그거 계속 맞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3D 프린터 사업으로 요새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어서 예. 그거를 만들고 얼마 전에 KC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판매해 보려고 네. 준비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도 계속 하시고 녹색당. 네. 그 사실 돈벌이는 이제 그런 오늘공작소에서 돈을 벌고, 해야죠. 네. 녹색당은 제 이 신념과 가치를 네.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합니까? 네, 총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네. 참 주목받는 뜨거운 낙선자로 신지혜 후보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 이런 굵직한 이슈 때문에 여러분 깜빡 잊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11시 30분에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열립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들도 응원해줘야죠. 우리 대표팀 지난 12일 러시아에 도착했어요. 자, 오스트리아 전지훈련부터 러시아까지 지금 대표팀을 취재하고 있는 CBS의 김동욱 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팀 러시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네, 대표팀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있는데요. 네,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의 휴식을 먼저 고려해서 휴양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네. 선수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6월 3일 대표팀 출국 때부터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에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도 하고 두 차례 평가전도 치르면서 선수들이 많이 좀 지친 상태입니다. 아하. 네, 신태용 감독은 이것을 뭐 18일 스웨덴과 1차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선수들 역시 스웨덴전까지는 100% 컨디션을 쳤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신 러시아에서의 훈련은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과 조직력 가다듬기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왜 밤늦게까지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네. 이 컨디션 조절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는데 괜찮나요? 또 백야 현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뭐 이미 대한축구협회에서 호텔 측과 상의를 해서 암막 커튼을 설치한 상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처음 훈련했을 때도 선수들에게 백야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선수들 모두 뭐 암막 커튼 때문에 자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마지막 평가전에서 우리가 매우 부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몇 번의 그 평가전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일단 5월 21일에 대표팀이 공식으로 소집됐는데요. 이후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과 오스트리아에 넘어가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등 총 4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1승 1무 2패로 좀 아쉬운 성적을 냈습니다. 1승 1무 2패.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본선 나가서는 3패 당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러시아 현지에 나와 있는 취재진에서도 조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승 1무 2패 성적도 뭐 성적이지만 그동안 평가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전력을 계속 감추느라고 흔히 말하는 베스트 11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팬들은 3패를 하고 돌아올 거라는 뭐 쓴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뭐 신태용 감독은 스웨덴전으로 가는 과정이라면서 오히려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예. 뭐 출국 전에도 통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오겠다고 예고한 만큼 아직 월드컵이 뭐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팬들도 조금은 좀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상대가 스웨덴이고 18일 경기가 열리는데 1차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승리할까요?
근데 아무래도 스웨덴과 1차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4강에 진출했던 2002년 대회나 16강에 올랐던 2010년 대회 모두 1차전에서 승리한 덕분에 성적이 났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신태용 감독이 스웨덴전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스웨덴전 준비는 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신태용 감독도 지난 10일에 열린 스웨덴과 페루의 평가전을 차두리 코치와 함께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예. 갔다 와서 이제 취재진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스웨덴 경기를 직접 보니까 뭐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근데 스웨덴 대표팀 감독은 한국은 관심도 없다. 한국 대표팀의 평가전 영상도 안 봤다. 이렇게 막 완전 무시하는 발언을 하던데 신태용 감독 뭐라고 하던가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되게 편안하게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하하. 우리가 뭐 전력을 계속 평가전에서 전력을 감췄듯이 스웨덴도 감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뭐 정말 스웨덴이 우리 분석을 안 했다면 경기를 한번 잘해봅시다 그렇게 전해주고 싶다고 나름대로의 뭐 신경전도 펼쳤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뭐 팬들이 뭐 3패를 하고 올 거라는 우려를 하는 것과는 달리 선수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뭐 월드컵을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주장 기성용 선수나 베테랑 구자철 선수 같은 선수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부터 특히 시간이 날 때마다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없이 선수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월드컵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뭐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리비아 전후 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다는 말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면은 뭐 누구보다 이기고 싶어하는 게 바로 선수들의 마음이자 각오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뭐 선수들 사이 좋죠? 싸우지 않죠? 네, 뭐 한 번 불화설 같은 게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전혀 괜찮은 거죠? 네, 그냥 서로 그냥 경기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승부욕 알겠습니다.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 현지에 우리 대표팀 취재하고 있는 CBS 김동욱 기자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